일일 일구의 시신을 자르고 조리한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용의자가 피해자의 내장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사회를 뒤흔들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수준을 보여준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들이 선택한 시신 은폐 방법이 그 자체로 섬뜩하다는 점이다. 오늘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함께 파헤치며 용의자의 정체와 그들이 이토록 잔인한 행동을 저지른 동기를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한다. 2004년 4월 한국 부산시에서 한 젊은 여성 한진애가 공포에 질린 채 중앙경찰서에 들어와 신고를 했다. 그녀는 너무나 떨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고 말을 더듬으며 국장을 만나 특별히 심각한 사건에 대해 알리고 싶어 했다. 처음에 경찰관들은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고 심지어 진애가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공공질서를 방해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남자친구 박민수, 침착한 젊은이가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라고 확언했을 때서야 경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다. 수사는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세부 사항을 드러냈다. 2000년대 초반 부산은 한국에서 가장 번성한 항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경제와 교역의 중심지가 아니라 노동자 가족부터 성공한 사업가까지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웅장한 건물들 사이에는 마치 다른 세계처럼 낡은 아파트 단지들이 존재했습니다. 비좁은 작은 아파트들과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구불구불한 골목들, 그 고요함은 종종 숨겨진 비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애는 작은 톱니바퀴처럼 살아가다가 끔찍한 일이 닥치게 됩니다. 진애의 경우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녀의 심리는 빠르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잔인한 행위에 강요된 순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는 악몽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진애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자신의 부득이한 침묵으로 인한 죄책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진애의 남자친구 박민수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의 설득력 있고 인내심 깊은 모든 행동은 진애가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회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곁을 굳건히 지키며 끈질기게 경찰을 설득한 민수의 행동은 이 범죄 사건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현장 증거로부터 경찰은 가해자의 잔인함과 치밀한 은폐 정도의 니란리을 금치 못했다. 냉장고에서뿐만 아니라 방의 구석진 곳에서 풍기는 역겨운 악취는 마른 피와 섞인 깨진 물건의 파편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른 벽들도 꼼꼼히 조사되었고 피로 얼룩진 손자국들이 마치 피해자가 제압되기 전에 발버둥쳤음을 암시하듯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식탁 위에는 날카로운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주 사용되었음을 시사하는 흔적들이 있었다. 테이블 표면에는 깊은 긁힌 자국들이 있어 마치 칼과 톱으로 매우 단단한 무언가를 자른 듯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도구들이 대충 세척되었지만 범죄 연결고리를 만들기에 충분한 흔적을 남겼다고 판단했다. 몇몇 큰 냄비들은 완전히 씻기지 않은 채 바닥에 그을린 검은 자국들이 남아있었다. 냉장고 내부를 추가로 조사하면서 그들은 인체 내장뿐만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화학 물질들이 담긴 상자들을 발견했다. 이는 김지훈과 최대현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화학 화합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높였다. 더욱이 옆에 놓인 상자는 남은 밥과 반쯤 먹은 국그릇이 있어 이들이 어떤 기준과도 다른 생활 공간으로 현장을 활용했음을 암시했다. 수사 과정은 아파트 외부로 확대되었고 목격자들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인근 이웃들은 아파트에서 밤늦게 이상한 소리가 자주 들렸지만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는 규칙적인 톱질 소리와 가끔은 큰 물건이 바닥을 끌며 움직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금속 도구에서 반사되는 듯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목격했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수공업이나 수리 작업으로 여겨 신경 쓰지 않았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지역조사 범위를 넓혔다. 쓰레기통과 사람의 왕래가 적은 어두운 구석에서 그들은 찢어진 대형 비닐봉지와 말라붙은 혈흔, 그리고 버려진 작은 뼈 조각들을 발견했다. 현장 근처의 일부 CCTV 영상은 두 용의자에 대한 시각적 증거를 제공했다. 김지훈과 최대현은 저녁에 대형 가방을 아파트에서 자주 운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주요 출입구가 아닌 한적한 골목이나 비상구를 통해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사팀은 중요한 단서를 추가로 발견했다. 아파트 계단과 복도에 있는 카트 바퀴 자국이었다. 이는 이 커플이 시신이나 증거를 운반하는 데 사용한 운반 수단으로 추정되었다. 이 흔적을 통해 경찰은 샘플을 채취해 감정을 의뢰했고 점점 더 탄탄해지는 범죄 증거 사슬에 추가했다. 현장은 단순한 범죄 발생 장소가 아니라 수사팀이 끔찍한 사건의 전체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들이 모인 지점이었다. 진술에 따르면 경찰은 즉시 진해가 묘사한 아파트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이는 서면 구역의 오래된 아파트 3층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다. 수사팀은 신속하게 배치되었고 그들은 문이 잠겨 있음을 발견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후 내부의 광경은 모든 경찰관들을 경악하게 했다. 방에서는 역겨운 악취가 났고 주방 테이블에는 칼과 톱, 그리고 의심스러운 액체로 여전히 얼룩진 큰 냄비들이 놓여 있었다. 냉장고에서 수사팀은 나중에 인간의 것으로 확인된 내장이 담긴 비닐봉지들을 발견했다. 벽에는 큰 긁힌 자국과 말라붙은 피 흔적이 많았다. 커튼은 반쯤 찢어져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탈출하려 했던 흔적 같았다. 법의학팀이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호출되었다. 동시에 경찰은 해당 지역의 보안 카메라를 검토하여 최근 실종 사건과 관련된 시간대에 자주 해당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는 두 남성을 발견했다. 김지훈과 최대현의 신원은 이제 공식적으로 경찰의 수배 명단에 올랐다. 김지훈은 단순히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목격하며 연약함에 대한 내재된 증오심을 형성했다. 이로 인해 김은 다른 이들을 억압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려 했고 통제를 유일한 위안으로 여겼다. 그의 청소년기는 학교에서의 끊임없는 충돌로 가득했으며 친구들과의 싸움부터 잔인한 동물 학대까지 다양했다.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의 눈에 김은 고독한 존재였지만 그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억눌린 분노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최대현에게 충분한 관심이 결여된 환경에서 자란 것은 그를 교활하고 영리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어릴 때부터 최는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친구들과의 게임에서 항상 속이고 이웃들에게서 용돈을 빼앗았으며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최의 거짓말과 조종 능력은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연마되었고 성장하면서 그는 이러한 기술을 복잡한 사기의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나이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순진함과 외로움을 악용했다. 그는 항상 그들이 너무 바보 같아서 스스로 그런 결과를 자초했다고 변명했다. 김과 최가 부산의 작은 바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어두운 심리는 빠르게 연결되었다. 마치 같은 지향점을 가진 동료를 찾은 듯 두 사람은 김의 광기 어린 폭력성과 최의 교활한 두뇌의 조합이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는데 완벽할 것임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소규모 사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느껴지는 지루함은 그들을 도덕적, 법적 경계를 넘어서게 부추겼다. 첫 살인 및
시신 훼손 계획은 김과 최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와의 논쟁 후 처음으로 실행되었다. 분노의 순간 김은 피해자를 살해했고 최는 차갑게 시신을 은폐했다. 이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은 살인이 단순히 돈을 벌거나 흔적을 지우는 방법이 아니라 기이한 만족감을 주며 이로 인해 그들은 더욱 이 행위를 반복하고 싶어 했다. 그들이 선택하는 행동 장소는 주로 오래된 좁은 골목길, 주요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 혹은 부산의 낡은 아파트 단지 내 고립된 아파트였다. 최는 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친분을 쌓는 역할을 했고 김은 뒤에서 더욱 잔인한 부분을 준비했다. 그들의 전략은 거의 완벽했으며 폭력적인 본성과 전략적 교묘함의 결합으로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법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김지훈과 최대현의 행동은 단순한 탐욕이나 물질적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ASPD의 징후를 보인다고 분석한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 공감하거나 후회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동시에 이들은 어린 시절 학대 경험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폭력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키워졌을 수 있다. ASPD의 대표적인 특징은 행동의 무모함과 심각한 결과에 직면해도 느껴지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냉정함이다. 김과 최에게 있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 이상 도피의 압박감이 아니라 통제와 힘에 대한 만족을 얻는 방식이 되었다. 특히 이들의 심리는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감정과 어린 시절의 수동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무력감을 결합하고 있다.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견뎌냈던 김지훈은 자신이 생각하는 힘을 재현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권력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버림받은 과거를 가진 최대현은 무심한 마음을 발전시켜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열등하다고 느끼지 않기 위해 어떤 잔인한 계획에도 기꺼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은 더 이상 윤리적 한계를 두지 않는 완벽한 범죄 짝을 만들어낸다. 수사 과정은 빠르게 용의자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전환되었다. CCTV 영상 분석 외에도 경찰은 김과 최의 휴대폰 위치 이력을 활용해 그들이 자주 드나들던 장소를 확인했다. 정보 해독팀도 최의 노트북에 있는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아파트 근처 슈퍼마켓의 영수증을 통해 경찰은 그들이 수술용 칼, 대형 냉동 가방, 강력한 탈취제 등 의심스러운 물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했음을 발견했다. 특히 그들은 탐지를 피하기 위해 여러 슈퍼마켓에서 이러한 물품들을 구매했다. 경찰은 아파트 현장 근처의 쓰레기 봉투와 폐기물을 추가로 수집했다. 각 봉투는 철저히 조사되었고 그들은 다량의 모발과 피가 묻은 1000조각을 발견했다. 모든 증거는 법정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졌고 결과는 이 모발들이 최소 3명의 다른 피해자와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피해자 중 1명은 6개월 전 인근 지역에서 실종된 것으로 신고되었다. 이를 통해 수사팀은 미제 실종 사건들을 김과 최의 범죄 행위와 연결 지을 수 있었다. 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두 용의자 휴대폰에 GPS 데이터를 대조했을 때 발생했다. 상세한 이동 경로는 그들이 황폐한 지역, 특히 쓰레기 매립지나 교외숲 지역을 자주 방문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이러한 지역에 대한 수색 범위를 확대했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부분적으로 불탄 옷과 인골로 의심되는 뼈 조각들을 추가로 발견했다. 게다가 아파트 근처에 사는 목격자들은 두 남자가 자주 밤에 큰 가방을 옮기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한 이웃은 회상했다. 한 번은 밤중에 큰 소음을 듣고 그들이 무언가를 계단으로 끌고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정말 무서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봐서 감히 반응할 수 없었죠. 비록 목격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일찍 증언하지 못했지만 이 진술은
나중에 경찰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재무 데이터를 통해 경찰은 김지훈과 최대현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 결제를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곳은 의료용품점과 슈퍼마켓으로 대량의 강력한 화학물질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 이러한 영수증과 상점 직원들의 진술은 그들의 활동에 대해 더 명확한 그림을 그려냈다. 마지막으로 조사팀이 아파트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소비량을 발견했는데 특히 늦은 밤 시간대에 그러했다. 이 세부 사항은 목격자들이 진술한 의심스러운 활동 시간과 일치했다. 이렇게 축적된 증거들은 경찰이 김과 최의 끔찍한 일련의 행위를 점차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결국 최종 체포영장 발부의 토대가 되었다. 공간의 좁음뿐만 아니라 이 방은 피, 화학물질, 그리고 부패한 음식의 혼합물에서 나오는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공기마저도 잔인한 행위들의 색채에 물들은 듯했다. 바닥은 말라붙은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치열했던 사투의 흔적을 선명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벽에는 손톱 자국에 이어진 흠집들이 콩 로티겐이 늘어서 있었고 불운한 희생자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을 증명하고 있었다. 부엌 테이블은 단순히 어수선한 것이 아니라 차가운 해부대 같았다. 수술용 칼, 집게, 그리고 부검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강력한 화학물질 병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일부 병들은 액체와의 접촉으로 라벨이 흐릿해졌지만 암모니아 냄새는 강렬했다. 부엌 구석에는 무언가 끔찍한 것을 달았던 것처럼 보이는 흰 석회 흔적이 있는 큰 저울이 놓여 있었다. 서랍에는 피해자들의 사진뿐만 아니라 주에 깊게 오려낸 실종자 관련 신문 기사들이 들어 있었다. 테이블 위 일부 사진들에는 빨간 원으로 얼굴이 표시되어 있었고 빨간 연필로 쉽게 접근 가능 또는 오후 7시에 혼자와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커튼은 아래쪽 가장자리가 불에 탄 듯 지저분했고 은폐하지 못한 흔적을 반영하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늦은 시간에 멈춰 있었는데 이것이 범행 시간일까? 또한 법의학팀은 의자 밑에 고무장갑 한 쌍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장갑 안에는 언뜻 보기에 용의자의 것이 아닌 떨어진 머리카락들이 있었다. 방 구석의 비닐봉지들에는 작은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는 희생자의 옷으로 추정되며 여전히 향수와 땀의 특유한 냄새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방이 아니라 두 살인자의 끔찍한 행위를 위한 명백한 실험실이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발견한 노트는 충격적인 세부 사항들을 드러냈다. 종이 페이지들은 어설프지만 분명한 필체로 작성되었으며 범죄자들의 차갑고 냉담한 태도를 반영했다. 각 피해자의 외모, 생활 습관, 그들이 추적하고 접근 계획을 세운 시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가장 좋은 실행 시간 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추가 화학, 물질 준비 같은 세부 사항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김과 최의 믿기 힘든 무감각함과 치밀한 계산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노트의 일부 페이지에는 피해자들의 대략적인 스케치가 있었고 마치 범죄가 아닌 병적인 게임을 하는 것처럼 평가 표시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더욱 끔찍한 점은 경찰이 피해자를 비웃는 듯한 코멘트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또는 그녀가 우는 모습이 정말 웃기다. 같은 문구들은 이 살인자 커플의 비인간적 본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 주변 주민들의 진술은 처음에는 단순히 이상한 소음에 대한 산발적인 이야기였지만 점차 주민들이 더 무서운 세부 사항들을 회상하면서 완전한 퍼즐 조각들로 변해갔다. 한 이웃은 한밤중에 아파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마치 두 남자가 무언가를 태우고 있는 것 같았다. 심지어 한때는 창문에서
강렬한 냄새가 솟구쳐 주변 주민들이 그저 음식이 탔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진해의 진술은 법의학 전문가들에 의해 현장의 화학 물질과 흔적을 통해 검증되었다. 벽과 바닥에 있는 작은 피 흔적들은 피해자들의 미약한 저항을 상징하며 수첩의 기술과 일치했다. 또한 현장에 있던 해부용 칼에서부터 내장을 담은 가방까지 모든 증거물들이 진해의 진술과 대조되어 김과 최를 강력하게 기소할 수 있는 증거 사슬을 만들어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파트에서 압수된 개인용 컴퓨터에서 조사팀은 두 사람의 잔인한 행위를 기록한 다수의 영상 자료를 발견했다. 이는 단순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잔혹함에 대한 끔찍한 경고이기도 했다. 저장된 영상은 김과 최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오히려 범행 당시 그들의 냉담한 표정은 목격자들로 하여금 오싹하게 만들었다. 김지훈과 최 대현의 체포 과정은 긴장감 넘치고 위험했다. 일주일간의 추격 끝에 경찰은 두 용의자가 외곽의 작은 여관에 숨어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일시 거주 노동자로 위장해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 특수부대가 급습했을 때 김지훈은 저항하려 했고 거의 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힐 뻔했지만 결국 제압되었다. 반면 최의 대현은 차분해 보였지만 여전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체포된 상태에서도 계속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다. 밤새 지속된 이 작전은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되어 대중들로 하여금 이 두 범죄자의 위험성에 경악하게 만들었다. 중앙경찰서로 압송되는 동안 두 사람에 대한 신문은 즉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후회나 반성은커녕 김과 최는 오히려 조사관의 질문들을 비웃었고 이로 인해 신문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들은 범죄의 세부 사항들을 마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듯 두려움 없이 또렷하게 진술했다. 이러한 태도는 수사팀과 대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비인간적인 본성에 오싹함을 느끼게 했다. 한편 미디어는 쉴 새 없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했고 이는 전국적인 분노의 물결로 이어졌다. 김과 최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뉴스의 중심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냉혹한 살인자 커플 또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심리적 고문과 같은 선정적인 헤드라인들이 등장했다. 온라인 포럼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과 댓글로 가득 메워졌다.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조직되어 수천 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하며 정부의 보안 강화와 법체계 개혁을 촉구했다.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은 숨길 수 없었다. TV 인터뷰에서 그들은 끝없는 상실감을 나누고 잔인한 가해자들의 무감각함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법정에서 한 희생자 어머니가 딸의 사진을 꼭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수백만 시청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희생자도 등장해 가해자들에게 제압당했던 끔찍한 순간을 증언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건의 잔혹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여론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단체들도 강력히 대응에 나섰다. 내무부는 현장 수사력 강화와 범죄에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시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역사회가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와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촛불 집회, 추모 행사 등을 통해 연대를 표현하고 주민과 공권력의 공동보안 책임을 강조했다. 사건의 영향을 받은 지역들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며 CCTV와 공공조명 등 보안 감시 장치들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부의 약속이 아니라 사회가 범죄와 안전에 대해 접근하고 인식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였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한진에는 과거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사회의 호기심 어린, 때로는 비판적인 시선에 직면해야 했다. 첫 몇 달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현장의 끔찍한 이미지들이 반복되는 악몽은 진해를 자주 불면증에 시달리게 했다. 그녀는 한밤중에 놀라 깨곤 했고 협박당했던 순간들과 목격한 희생자들의 죽음을 떠올리며 무력감에 울부짖었다. 게다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고 진해는 자신을 불가피한 공범으로 느꼈다. 민수의 헌신적인 지원 아래 그는 진해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 일부를 기꺼이 포기했다. 진해는 전문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 진해는 닫혀 있었고 진실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들의 인내 덕분에 인지행동치료 CBT를 통해 점차 치료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치료 세션은 마치 문을 열어주듯 그녀가 자신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직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깊은 호흡, 일기 쓰기, 긍정적 상상 훈련은 진해가 더 안정을 찾고 점진적으로 자신감을 되찾아 고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진해의 어려움 극복 여정에서 중요한 사건은 폭력과 정신적 트라우마의 피해자를 위한 공동체 지원 그룹을 만난 것이었다. 첫 모임에서 그녀는 조용히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점차 자신이 이 고통에 홀로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로부터의 공감은 진해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로 결심했다. 작은 모임에서의 공유를 시작으로 진해는 점차 큰 심포지엄과 사회활동에 초대받기 시작했다. 진해는 단순히 자신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원동력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녀는 정의의 빛이라는 작은 비영리 기관을 설립하여 폭력을 당한 여성들에게 무료 정신적, 법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 기관에서 진해는 단순히 운영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경찰, 변호사, 심리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래 피해자들을 위한 더 나은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진해의 노력은 그녀 자신의 치유를 넘어 사회에 강력한 영감을 주었다. 대학, 사회단체, TV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강연은 폭력과 그 장기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진해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만약 그런 경험을 겪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패배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복은 여정이며 우리는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고통스럽고 동시에 강인한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며 그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법정에서 김지훈과 최대현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두 피고인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불행한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궁핍한 농촌 지역의 억압적인 사회 환경이 그들을 살인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의 무게를 줄이지 못했다. 그들은 두 살인자의 각 행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현장 녹화 영상부터 계획 노트, 그리고 진해의 진술까지 모든 것이 김과 최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본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법정에서 진해는 증인의 위치에서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되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진술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히 기소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법정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수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김과 최의 죄를 감경할 어떤 요소도 없다는데 만장일치였다. 최종 판결은 그들이 살인, 시신훼손, 증거인멸 혐의로 사형에 처해질 것임을 선고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분노와 법의 엄중함을 반영하는 가장 엄중한 판결로 여겨졌다. 이 사건은 잔인한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의 무관심에 대한 질문으로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언론은 끊임없이 보도했고 TV 채널들은 범죄 심리와 법 개혁 시스템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사건은 한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법적,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깊은 교훈을 남겼다. 부산의 보안 시스템 개혁은 경찰과 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위험을 조기에 예방하고 발견하기 위한 첨단 기술 적용에도 중점을 두었다. 스마트 감시 카메라가 더 광범위하게 배치되어 수상한 대상을 감지하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와 통합되었다. 과거에 어둡고 침침했던 골목과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은 이제 더 나은 공공조명 시스템을 갖추어 주민들의 안전을 높였다. 야간 순찰대가 조직되어 밤에 범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사건 이후 정부는 수상한 행동을 보고하는 방법과 범죄 예방에서 개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강력한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주거지역과 학교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기본적인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워크숍, 심포지엄, 공개 포럼이 개최되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찰관들도 범죄 심리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를 더 민감하게 대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심오한 영향은 정신적, 심리적 측면에 있었다.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트라우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 친구, 그리고 주변 지역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사회단체들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로 단결하고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했다. 이전에 이상 신호를 발견했지만 침묵했던 이들의 후회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이 되어 무관심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귀중한 교훈이 되어 젊은 경찰관들을 위한 훈련 문서에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이들은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연구소에서 범죄의 심리와 동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는 향후 범죄 분석과 예방 과정을 더욱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